이제 두 번째 강연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떠오르는 샛별, 깨어있는 정치인, 또 행동하는 정치인,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탰습니다. 용기 있는 정치인. 보통 용기라 하면 남자를 이제 일컫는데 이분은 여성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서울대학교 졸업하시고 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또 국회의원 19대 20대 재선 국회의원이 되십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 기업위원회 간사님으로 또 활동 계시고 또 국회의원 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 대표이시고 또 SOL 법무총괄 상무를 역임하셨던 우리 이은주 국회의원님을 이 자리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몇 분 정도 허용이 되나요? 그냥 하면 됩니까? 네, 제가 대충 네, 제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께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사실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래 그렇게 관심이 아주 많았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이제 잠깐 아까 제 경력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원래 정치를 처음에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옛날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한 재선 의원이 된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되기 전에 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괴로웠었는데 그래서 나의 선택이 좀 잘못됐고 나는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그 안에서 그들의 어떤 민낯을 보고 또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계속 내부에서 곱씹으면서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 제가 이 양심에 반하는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욕을 엄청나게 먹으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사실은 문자 폭탄부터 시작해서 온갖 언어적 폭력과 그런 테러에 시달리다가 요즘에는 이제 일관되게 제가 주장을 쭉 해나가니까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응원과 지지 그리고 제 양심의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언론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언론이 완전히 장악되어서 사실은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국민들이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고민 끝에 내가 직접 국민들한테 얘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예 직접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이현주 TV 구독해서 또 보시고요. 그 안에 보시면 내용 중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영길 변호사님 되게 유명하시죠? 그분하고 같이 대담한 게 있으니까 또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정치인이니까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보편적인 국민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의 관점, 건국 이념의 관점,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을 만났을 때 이게 왜 잘못된 것인가를 좀 그분이 알아듣기 쉽게 또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제 얘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죠. 그죠? 아까 애국가 윤치호 선생님 그 가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이 여러 파가 있었지만,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그 정신을 아주, 그 가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그 독립운동파들이 대한민국의 건국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으로 받아들이셨죠. 근데 불행히도 그 반대편, 지금의 소위 말해서 저는 좌파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건국 이념 자체를 굉장히 형해화시키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만신창이로 만들면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죠? 여러분 건국 이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인데요.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자유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요. 북한의 남침에서 우리가 왜 싸웠습니까? 그냥 남침하니까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라는 것은 뭐냐?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개인의 자유인데 거기에 가장 근본 정신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권력,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특히 이 좌파들의 이념 뭐냐? 개인들한테 당신들 평등해야 돼. 당신들은 평등할 권리가 있어.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갖다가 계급투쟁적 관점으로 보면서 강자와 약자, 자본과 노동, 남성과 여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심지어는 학생과 교사, 이런 식으로 힘의 권력 관계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원래 애정과 사랑과 도덕과 그 다음에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잘 지내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걸 권력 관계로 막 얘기를 하면서 너는 약자니까 강자한테 덤벼야 되고 그 강자로부터 권력을 빼앗아야 되고 투쟁을 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을 부추기면서 모든 인간들을 갖다가 싸움을 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평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부모와 자식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게 저는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는 게 아니라 각자 할 역할이 다른 겁니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할 역할이 다 다른 거죠. 각자가 그 영역에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어진 능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주어진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그냥 충실하게 사는 거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기계적으로 똑같아야 돼. 평등해야 돼. 억지로 그걸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힘을 가지고 그것을 억지로 평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권력입니다. 그게 바로 권력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평등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국민을 지배하고 그래서 평등하게 만들겠다. 모든 국민이 전부 다 평등하게 잘 살게 하겠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대통령 연설에서도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저거 그냥 듣기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게 하겠다. 듣기 좋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두가 똑같이 잘 삽니까? 다 같이 함께 잘 살도록 노력은 하지만 사실 세상이라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공정한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결과가 평등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사회 안전망과 복지를 가지고 받쳐줄 수도 있고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평등하게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억지로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을 평등하게 만드는 국가 권력이야말로 최고의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가진 사람 뺏어서 나눠줘야 되고 나한테 잘 보이는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국가 권력이요. 나한테 잘 보이는 사람한테 더 많이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배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줄을 서게 되고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오로지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기가 성공을 하려면 자기가 자기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권력한테 잘 보이려고 용을 씁니다. 그게 뭐냐? 공산당과 당 간부들한테 잘 보이는 게 바로 성공의 길인 공산주의 국가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공산당과 당 간부들, 그리고 그 독재자들, 그 주변에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사람이 항상 성공하고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이걸 굉장히 우리는요, 결과적으로 모두를 평등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의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슨 수로? 누가? 국가 권력이? 그럼 나를 국가 권력이 지배하려고 하는구나. 우리의 삶을 국가 권력이 지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저는 이 학생인권 조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국가 권력이 또는 지방자치 권력이 그 잘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위임받은 겁니다. 권력, 원래 주권자는 국민이지 자기들이 아니에요.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임받은 잘난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에 너무 깊이 파고들고 국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형성되어 온 가족제도,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 사이에 사랑이 있고 우리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거지.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서 휴대폰 하루 종일 보면 못 보게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권력관계입니까? 이게 권력관계입니까? 우리가 착취하는 겁니까, 아이들을?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엄마인데 가슴이 콱 막힙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정말 사랑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우리 아들은 그러는 나를 엄마가 나를 권력관계로 지배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착취당하고 있구나. 정부에다가 국가에다가 고발을 해야겠다, 엄마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여러분 옛날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사회가 우리가 눈 깜짝하면 우리가 자칫 이것을 경계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면 이런 사회가 곧 우리한테 닥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두렵고 그런 제 예감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그렇게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막기 위해서 저도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하느님 말씀하셨고 주님 말씀하셨고 우리가 종교 속에서도 뭐가 있느냐,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또 가족 제도, 우리가 가족 생활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도덕적인 영역에서, 종교적인 영역에서 우리 스스로 나름의 질서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기간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고 쌓이면서 우리한테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쌓아 올린 지혜가 있습니다. 선조의 지혜가 있고 종교의 어떤 가르침이 있고 집안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면서 모든 것을 권력관계로 치부하면서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감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냐? 거기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바로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자기들이 바로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어떤 깊은 기획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그들의 사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이 모든 것을 투쟁 관계로 보고 이런 것들이 과연 뭐냐, 이걸 요즘에는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네오막시즘이라고 한답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 해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해방, 그죠? 그래서 학생 해방, 또 이제 여성 해방, 그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보셨죠? 해방이라는 얘기. 그래서 또 심지어는요, 요즘에 일부 신학자들조차도 해방신학론이라는 게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를 해방시켜주겠다, 뭐 그런 건가? 내가 나를 해방하겠다, 뭐 이런 건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말은 되게 듣기 좋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 기존의 질서를 벗어나라 이런 거기 때문에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뭐냐 하면 이 학생인권 조례, 이게 조례잖아요. 조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모든 국민들의 어떤 자유권, 권리가 규정되어 있고, 기본적인 권리가 대한민국의 정신이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또 나름대로의 의무, 책무 이런 것들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동의한 우리의 기본적인 규범이죠. 그래서 그 헌법에서 예외를 만들거나 또는 헌법에 없는 얘기를 만들고 싶으면, 헌법에 없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만들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예외를 만들다 하더라도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헌법 37조 2항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그리고 전체 질서 유지, 국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이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헌법 비슷한 것을 만든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을 지배하는 어떤 행동 강령을 만들고 그것을 갖다가 강요해서 위반하면 처벌하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저는 이것은요, 헌법의 수준에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제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그 조항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조, 여기 이제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조에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등등등등에 따라서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 이게 안 나옵니까? 네. 조례안을 제가 이렇게 그냥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조례안이 네, 나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렇게 하니까 뭐가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야, 이거 유엔 뭐니까? 예, 1조요. 예, 유엔 뭐니까? 이거는 뭔가 우리가 유엔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유엔 협약 안에도요, 아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아이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부모나 교사가 아까 여러 얘기를 했지만 핸드폰 같은 경우 핸드폰 하루 종일 쓰면 안 돼, 그러니까 핸드폰 쓰지 마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뭡니까?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사실은 그 학생이 핸드폰에 중독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아직까지 인격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핸드폰 못 쓰게 하는 겁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슨 대단하게 UN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놨지만 사실 UN 안에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지들 맘대로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헌법하고 UN 협약 제대로 다시 읽어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4조의 2항을 보시면요. 제가 뭐 좀 자잘한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조 2항을 보면 교육감, 학교 설립자, 경영자, 교직원, 보호자는 교육과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가장 우선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요.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설립자라든가 교직원이라든가 부모라든가 보호자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이 밤에 말이에요. 집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데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막 너무 이렇게 다니지 말고 바로 집에 가 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학생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집에 바로 가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맞습니까? 학생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되는 겁니까? 그러면 교사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까? 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까? 물론 듣기 싫을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님 말을 잘 들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듣기 싫지만 부모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교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구나. 또 그래. 알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갖다가 아니 선생님이 뭔데 내 인권을 침해하고 내가 어디 가는 것까지 간섭하는 거예요. 당신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묻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요. 그럼 학교 왜 갑니까? 학교 왜 가냐고요? 부모가요, 학교 애들을 학교 보내고 나서 이게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제가 볼 때 학교를 안 그래도 지금 공교육이 개판이 됐는데 학교 자체를 다 그냥 아예 포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것을. 그 교육을 왜 합니까? 그러면 이러죠. 아예 나는 공부하기 싫어. 학교도 가기 싫고 기본적인 교육도 받기 싫어.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그냥 내 권리가 있고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으니까 한글도 몰라도 되고 근데 나 안 갈래. 당신이 뭔데 내한테 가라 마라 해. 엄마가 날 지배하는 거야? 선생님?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한다면 만약에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서 너 말이야 우리가 너를 걱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인간은 최소한 어떤 시민으로서의 양식은 배워야 하지 않겠냐. 네가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커서 보면 또 이게 다 필요한 건데 지금 힘들고 귀찮더라도 해야 돼 라고 막 강요해서 만약에 그러다가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너 이래가지고 인간이 되겠어 했어. 만약에 그랬는데 학생이 선생님 나보고 인간이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해? 내 인격을 모독했어. 선생님은 문제 삼겠죠. 그죠? 저는 그런데요 반항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반항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막 치고받고 선생님하고 막 싸우고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화해도 하고 그런 게 다 인간이 사는 거 아닙니까? 응? 사람이 사는 게 그런 거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다 별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법적인 잣대를 들여줘서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모든 준칙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보면 베레벨 거를 갖다가 다 적어놨어요. 응? 그래갖고 요거 따르지 않으면 조례 위반이야. 전부 감시합니다. 나중에는 위반 하나하나. 만약에 저놈이 꼴보기 싫으면 서로 막 그런 거 감시하다가 고발도 탁 하고 그러면 나중에요 겁이 나서요 말을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도 요새 선생님들이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그렇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좀 열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누워 자든가 말든가 학교로 오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 강의만 딱 하고 보지도 않고 하고 싹 나가버리고 월급만 받고 그 하면 되니까, 이런 학교, 이런 공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 갖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학교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말이지, 자기 월급 받는 직장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애정이 없이, 열정이 없이, 관심이 없이 그냥 객체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공교육이 그래서 무너졌다 우리 한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더 심화되어서 나중에는 학교라는 공간이 정말 형식적인 공간이 되어가고, 그래서 서로 감시하고 학교와 선생과 교사 간에, 선생과 학생 간에 그런 권력 관계로 계속 대립하는 관계만 벌어지고 했을 때 결국은 학교는 완전히 무너지고 교육은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 그런데 어디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 좋은가? 왜 기업들이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가? 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가? 왜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열정적으로 활력을 가지고 북적거리지 않고 전부 이렇게 남보듯이 하고, 기업가들은 전부 다 대한민국을 떠나고 아니면 있는 회사 그냥 접어버리고, 왜 이렇게 합니까?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경제하려는 의지를 이 정부가 꺾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주도 성장, 임금 뭐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자유 얘기했죠. 나는 사람을 또 고용하고 싶습니다. 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회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30%나 되는 임금을 갑자기 올리고서는 그걸 못 주면 너는 더 이상 사람을 고용하지 마. 그걸 못 주면 너는 더 이상 일하지 마. 그걸 못 주면 너는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하지 마. 그리고 일하고 싶은 사람한테도 그 돈을 못 받으면 너는 더 이상 일하지 마. 네가 아무리 일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어도 그 돈 못 받으면 일하지 마. 그래서 원래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기업가와 사업자와 노동자가 같이 함께 협력하면서 서로 계약을 해서 우리 이 정도, 나는 이 정도, 내 노동 가치 이 정도면 괜찮다. 여기서 지금 현재 당신이 이 회사를 유지하려면 이 정도 해가지고 유지가 되는 거니까 시장에서 이 정도 가치면 내가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이 수준을 넘어서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요 수준에서 우리 서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협력해서 잘 가야 되는데 금방처럼 자기 자유를, 노동자와 기업가의 자유를 뺏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수준에 안 맞아. 그리고 그게 우리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했어. 그러다 보니까 파괴되는 거죠. 사업자는 노동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나를 고발할지 모릅니다. 내가 비록 잘못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가족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해가고 있는데 실수 하나만 하면 끝장이 납니다. 고발돼서.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뭐 나를 위해서 뭐 투자할 리가 있어? 나는 여기서 대충 때우고 월급만 받으면 땡이야. 한 1년만 하다가 또 딴 데로 가든지 또 안 되면 실업급여 받아가지고 때우든지 이래야지. 앞으로 뭐 내가 뭐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갈지 뭐 나라가 어떻게 할지 내가 알 바가 아니지. 이렇게 막 마음가짐이 서로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자들은 그냥 나는 이제 됐다, 이제 사업하던 거 정립하고 너무 이 불신에 가득 찬 사회 내가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끝내고 있던 거 벌었던 거 가지고 빨리 정리해가지고 그거나 정리해서 차라리 그동안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자꾸 돼가는 거예요. 사회가 서로가요. 그래가지고 기업하려는, 경제하려는, 노동하려는 의지가 사라진 사회, 이게 바로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마찬가지라는, 학교 안에서도 지금 이런 꼴을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은 그렇게 권력관계로 모든 것을 누군가가 지배하는 관계에서 그렇게 해서 국가가 규제하고 서로 고발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모든 집단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불신하고 모두가 갈등하고 결국에는 아무도 열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회에서 그렇게 정말 성장해서 거기에 익숙해지고 적응되어서는 저는 큰일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다 보면 이상한 교사도 있고 하다 보면 정말 이상한 학생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부모 중에 학대하는 부모도 있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극히 일부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대하는 문제는 학대하는 또 따로 처벌하는 법들이 다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범위를 넘어섰을 때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을 때는 그 개별법에 의해서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다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조를 한번 보십시오. 6조. 여기 보면요. 이 교직원과 학생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폭언을 사용할 수 없다.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도 보면 차별을 금지한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인격을 존중해야죠. 폭언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요, 권력에 의해서 법 규정으로 제정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처벌의 근거가 되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대의 정도까지 가든가 굉장히 우리가 수인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는 다 개별법에서 처벌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폭언, 무엇이 폭언인가? 그러면 폭언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럼 폭언을 사용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막 비난하죠.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학교 내부에서 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이 어차피 지역사회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그렇게 폭언을 마구 쓰고 이렇게 하면 다 도태됩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 공동체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개입해서 들어오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화가 나서 아까 선생님 내가 밤에 무슨 짓을 하든가 말든가 나한테 신경 끄세요. 너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인간이 되겠어 하고 막 했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폭언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발을 해요. 이런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까? 네. 저는 폭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이 기준이 애매한 것들을 가지고 일일이 국가가 그 학교, 학생, 부모 그 관계에 너무 많이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폭력의 정도가 되면 국가 권력이 어차피 개입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형법에 폭행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죠? 모욕죄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규정해놓고 금지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요 조례 한번 제정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달달달달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혹시 위반되는 거 아니야? 아예 입을 닫고 말자, 말하지 말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맞죠? 노동을 강요하면 안 되죠. 노동해서 무슨 착취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요, 한번 봅시다. 학교에서요, 우리가 청소, 옛날에 저는 학교에서 청소 우리 학생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보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학생들은 청소 같은 거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딱 공부만 합니다.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학용품 같은 것도 우리가 사러 다녔는데 요새는 다 알아서 나눠줍니다. 저는 그것이 꼭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내 필요한 거, 준비물 같은 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가면서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내가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져야 됩니다. 다 주어지는 대로 다 그대로 받고, 그래서 청소하는 것도 사실은 청소를 아이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 내가 다니는 학교, 우리 집에서 내가 사는 이 터전, 이 장소를 내가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깨끗하게 우리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청소를 시켰어.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라면 걸릴 수 있겠죠. 그죠? 논란이 되겠죠. 이게 노동이냐 아니냐 논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급식 배식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먹을 거니까 배식하는데 들고 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거 시켰어. 노동이다? 아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세상을 이렇게 삽니까? 아이들을 이걸 노동이라고,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어차피요, 선생님 중에서 누가 도대체 아이들한테 노동을 강제로 시켜가지고 그 돈을 착취하고 강제 노동시키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학교가 요즘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선생님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지역사회가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기존의 도덕관념과 우리의 양식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강요하고 법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사람을 갖다 부속품처럼 만드는 겁니까? 이거는요,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부속품처럼 대하는 겁니다. 인간을 기계 부품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고 잘잘잘잘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1, 2, 3, 4 해놓고 나서 거기에 딱 끼워 맞춰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네가 틀리면 너는 탈락, 우리 사회에서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들의 사고방식, 아까 제가 국가 권력에 의한 지배라는 얘기를 했죠. 권력에 의한 지배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무시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법과 조례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모든 준칙을 정해놓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고 분열시키고 불신하게 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은 국가 권력의 노예가 되어가는 겁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이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전체주의 사회라고 하죠. 이게 가장 전형적인 사회가 어디냐? 북한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덜하지만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이 누구냐? 정치 권력이고 특히 거기에 최정점에 있는 독재자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음대로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그죠? 그리고 가장 또 그나마 좀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 끝발 있는 사람 누구냐? 공안들이죠. 공안들. 여러분 중국의 공안 생각나십니까? 경찰. 이런 데입니다. 경찰, 검찰, 국가 권력, 정치 권력,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좋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요, 그런
권력이 최소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적절하게 이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숙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국가의 권력은 정말 국가 치안, 그 다음에 안보, 전쟁이 났을 때 군인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 사회의 인프라가 뭐가 문제가 생겨갖고 사고 같은 게 나지 않게끔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챙겨주고, 그 다음에 정말 약자가 있을 때 사회 안전망 통해서 세금 걷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돌봐주고,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지. 온갖 개인의 사생활에 끼어들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지들이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요, 제가 농담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다가요, 데이트 인권조례도 나오겠다. 그래서 제가 다 상상이 갑니다. 데이트 인권조례 1조. 이게 또 남성과 여성이라고도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사자는 데이트를 할 때 첫 번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럴 때 폭언을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폭력을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돈은 어떻게 내야 된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나 그거나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데이트 인권조례 쭉 해놓고 만약에 보면 그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그죠? 폭언 쓰면 안 되고 폭력 쓰면 안 되고, 돈도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잘 분배해가지고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고, 이게 막 있을 거 아니면. 그런데 그거를요, 데이트 인권조례라고 해가지고 딱 써놓으면 근사하지. 왜냐면 다 맞는 말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국가 권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하고 그걸 안 지키면 너는 잘못된 인간이야, 넌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인권을 무시하는 놈이니까 너는 처벌돼야 돼. 그리고 상대방 네가 막 저렇게 하면, 위반하면 고발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왜 이게 문제인지. 이 말이 듣다 보면 다 좋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조례로 강제하고 하는 것은 나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고, 우리의 가족제도와 여러 가지 우리의 도덕적인 영역까지 국가가 들어오고, 종교적인 영역까지 국가가 들어오고,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 정신을 나중에 권력이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전체주의의 파시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유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8조를 보십시오. 표현과 집회의 자유. 여기 보면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게재 공간에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 자유, 좋은 얘기예요. 당연히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걸 왜 또 강요하지? 이상하지? 강요하면, 우리가 이걸 조례나 법으로 자꾸 강요하면요, 당연한 얘기를 강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의심부터 해야 돼요. 권력이 당연한 얘기를 우리한테 자꾸 강요하면 의심해야 돼. 왜 이런 걸 강요하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음란물을 학교에 갖다 붙였어, 어떤 학생이. 그럼 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외로 단 이렇게 해갖고 음란물 이런 거는 뛸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럼 또 단서에 계속 붙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단서가 없으면 우리는 처벌받습니까? 이게 뭡니까? 왜 이런 것까지 다 조례로 해가지고 강제합니까? 인간의 행동은요, 법이나 조례로 일일이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런 거 없어도. 그러다가 정말 문제 있을 때는 뛸 수도 있고, 그거 뛴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서로 토론도 하고 격론을 벌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사회는 성숙돼 가는 겁니다. 권력이여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하느님이 아닙니다. 국가가 하느님입니까? 이건 정말로 건방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인간이 기계부품화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기존의 질서 속에서 지혜, 그리고 가족, 학교, 공동체 안에서 도덕이 있고 우리 공동체끼리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합의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양심이고 도덕이고 또 종교인들한테는 신앙으로서 양심입니다. 아까 제가 휴대전화는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요. 아까 11조에 보면 11조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죠.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요, 우리 금지하자, 금지하지 말자 이런 거 학교가 알아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학교마다 문화가 있고 교풍이 있고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적 목적으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 보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럼 학교 아예 보내지 말지. 그래서 부모가 교사가 걱정이 돼서 보지 말라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교사하고 이렇게 다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학교는 수업 시간에 휴대폰 소지 금지. 프랑스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교육의 영역에서 있을 수 있는 자율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지를 했다. 그러니까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를 했다. 이게 인권인가요? 이거는 인권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자유를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합의를 해서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우리 전체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 하지 말자라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합의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유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금지하는 겁니다. 자유를 박탈한 겁니다. 이거는 언뜻 보면 자유를 보장한 것 같죠. 근데 실은 공동체의 자유를, 계약의 자유를, 합의의 자유를, 내가 행동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박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강요한 거예요. 어떤 한 방향을. 그리고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까도 성적 자기결정권도 있었고 동성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요, 동성애에 대해서 싫어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신앙인들은 이걸 제약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내 양심의 자유죠. 내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보건 쪽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성애 좋게 얘기해서 동성애지, 정확하게 말하면 동성간 성행위입니다. 성행위자입니다. 동성간 성행위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건적으로 에이즈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그게 원인은 아니지만 그런 경로를 통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에이즈가 쉽게 감염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의학적인 견해를 얘기한 거죠. 그런데 뭡니까? 그걸 얘기하면 너는 동성애에 대해서 인격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무엇이 맞습니까? 그러면 나의 학자로서의 의료인으로서의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또 신앙인으로서의 종교의 자유는 침해돼도 된단 말입니까? 그 동성애의 권리를 위해서?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 현란한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차별금지법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지만 마치 자기들이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 양 얘기하지만 그것은
성소수자를 우리가 탄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내 견해를 얘기할 뿐입니다. 그 사람 보고 강제해서 사실 그러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강제로 못하게 한다든가 그 사람을 가둔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한 성행위를, 동성과 성행위를 하는 자유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싫지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행위를 싫어할 자유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아이들한테 교육할 자유도 인정되어야 되고, 그것이 보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나의 학문으로서, 학자로서, 의사로서의 양심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침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야, 잡아가야 되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이제 말을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말을 못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전체주의고 파시즘입니다. 이게 바로 내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걸 너무 싫어한 나머지 막 덤벼들어서 막 금지하고 가두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일반 형법에 의해서 처벌되죠. 기존 법에 의해서 다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별금지법은 반대금지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반대할 자유도 있는 거다. 그래서 16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차별금지에 대한 얘기가 또 인권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통과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히 성소수자, 성적 취향이라고 그러는, 성적 취향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돼가지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도 16조를 띵 넣어놔가지고 조례로 이런 것을 넣어놨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사실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되는데 학생들한테는 경남에서는 조례로 통과가 되면 경남의 학생들한테는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헌법은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권리, 새로운 의무를, 특히 새로운 책임을 국민들한테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새로운 의무를 부과를 하려면 헌법을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아까 37조 2항에 해당되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안보, 만약 전쟁이 났다든가 질서유지, 이런 공공복리 이런 거에 부합할 때만 예외적으로 법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을 못해요. 우리 전부인권 같은 거는. 그런데 법에 의해서 생명권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조례로 이렇게 하나. 이게 그러면 국민들한테 새로운 어떤 책임과 부담을 주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성정체성, 성적 지향 이런 걸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들으면 참 좋게 들립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려면 누군가 차별하는 사람은 그 차별받지 아니한다의 위반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차별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성정체성을 가지고 동성 간 성행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 나는 그것이 싫어 라고 생각해서 앞에 누가 있는데, 근데 너는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나는 동의하지 않아 라든가 그런 얘기를 만약에 혹시라도 하게 되면, 그리고 만약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선생님이 그거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것이 에이즈 감염의 경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우리 신앙의 정신에 반해, 기독교 정신에 반해, 하느님의 가르침에 반해라고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위반이 되죠. 차별한 거가 되는 거죠. 네가 뭔데 그냥 내버려 둬야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누구든지 간에 또는 동료, 같은 부부들, 자기 친구가 걱정해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그거 별로 안 좋은,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런 걸 금지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제 부담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으로 갈 수 있죠. 그러면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을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이런 식으로 하는가? 헌법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법으로 차별금지법이 안 되니까 학생들한테 인권조례 이런 거 해가지고 강요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당연하게 내가 이것을 제한받고 나는 그 양심을 말할 수 없고 입 닫고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저 소수자를 존중해야 되니까 라는 미명으로 이렇게 자라나다 보면 학생들은요, 거기 익숙해지는 거예요. 거기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목적이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안 생기겠죠. 다 그렇게 컸으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아까 제가 차별금지법은 반대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특정한 사고방식을 권력이 국민들한테 강요하는 겁니다. 특정한 사고방식을. 그래서 동성애는 나쁜 게 아니야, 동성애는 괜찮은 거야, 동성애는 괜찮은 거야, 동성애를 해도 돼 라는 특정한 사고방식을 권력이 강요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 바람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자유가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부르냐면 소수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소수가 특권화되고 있다. 마치 우리가 민주노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때로 달려들어서 문제를 삼죠. 너는 노동인권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제가 예전에 최저임금 문제를 가지고 사장이 살아야 노동자도 사는 거지, 사장이 다 죽고 나서 노동자가 어떻게 사냐, 일자리가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했다가 민주노총에서 우리 사무실 밑에 와가지고 한 2달 동안 이현주 국회의원직 사퇴해라 이러면서 막 데모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만 대부분 신경이 쓰이죠.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말을 못 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민주노총에서 대검의 민원실을 점거하고 대검 검찰총장이 그들을 피해서 뒷문으로 출근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검찰에서 그것은 잘못됐다, 이게 무엇은 짓이야, 나가라 라고 말을 못해. 왜냐하면 소수가 특권화됐어. 노동이, 그것도 이거 진짜 노동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굉장히 특권화된 노동 기득권이에요. 근데 이 노동 기득권이 특권화돼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성역화됐습니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든 사람을 패든 불을 내든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거대로 해결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 좀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서 함께 마음 아파자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특권화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거기에 텐트 치고 있어도 나가라는 얘기 한마디도 못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소수 인권 하다가
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상황을 넘어서서 그 소수 집단이 특권화되어 있습니다. 성역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이 역차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적 자기결정권 있었죠. 성인권 교육이라고요. 그게 17조인데요.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그것을 포함해서 성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 성적 자기결정권. 그래서 저는 성적 이게 이렇게 자기가 그래도 강제로 어떤 강간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순수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성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 거구나 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하고 맞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아까 젠더라는 얘기 있었죠. 나는 동성행위를 하고 싶어. 그것도 나의 인권이야. 이런 걸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네가 지금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거지. 나중에 크게 후회할 거야.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하느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거야. 우리가 남녀가 다 어떤 자연의 신의 또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난 건데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 순간적인 쾌락에 젖어가지고 그런 죄악을 저지르면 안 되라고 엄마가 얘기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엄마가 침해한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아이를 내 소유물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정말 부도덕하게 어떤 세상에 지금까지 내려온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걸 나는 원하지 않아. 왜냐면 나중에 후회할 게 틀림없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인도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사랑으로 눈물겹게 얘기하는데 나는 아들의 또는 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격을 무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못된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 애가 당신을 고발하겠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세상이 되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건 가족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가족 제도가 파괴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또 심각하게 어떻게 생각하냐. 아까 제가 기계 부품처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권력이 이런 것을 강요함으로써 가정을 파괴시키고 제도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결국은 뭐냐? 이 기준과 이 가치는 누가 주입한 거죠? 이런 기준은 누가 주입한 겁니까? 누가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죠? 누가 나를 그렇게 자꾸 세뇌시키는 겁니까? 이 교육인권조례를 만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지금의 국가 권력, 이 권력자들이 지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이게 맞다라고 나한테 강요하면서 이때까지 우리 가족들이 다 믿어온 거 다 파괴시키고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그걸 위해서 아이들 보고 싸우라고 만드는 거죠. 누가 이것이 옳다고 얘기합니까, 감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얘기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동성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00번 양보해서 설사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또 잘못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존중한다 치더라도 결국은 뭐냐? 이것은 종교와 도덕의 영역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그거를 가지고 법제화하고 강요하고 처벌하고 고발하고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다. 인간을 말살하는 것이다. 인간을 기계 부품하는 것이고 권력이 지배하고 세뇌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심하게 얘기하면 자식과 부모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너무나 끔찍해서요. 정말 저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라는 것은 내 멋대로 할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의 자유나 이런 것들까지 막 침해하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국가 권력이 지배하고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이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자유는 뭐냐?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책임과 공존되는 겁니다. 내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 특히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국가 권력이 권력의 이름으로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던 공동체와 우리의 사생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나라 빼나라 하면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개개인을 갖다가 그 사회에 자기들이 움직이기 좋은 하나의 부속품처럼 만드는 그런 전체주의 사회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요, 자유민주주의가 우리한테 이식되었고 우리가 스스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식되다 보니까 그 자유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는 저는 이런 것들을 계기로 오히려 서양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정신없다 보니까 사실 그냥 지나치고, 결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다들 후회하고,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늦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오마르크시즘적인 이런 폐해들, 그리고 우리 지금의 이 좌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에서 우리 단호하게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의 존엄과 인간의 존엄, 그리고 우리의 가족 제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을 지켜내고 나의 진짜 전부 인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